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환율입니다. 요즘 달러 환율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1,470원을 넘어서는 환율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불과 작년 9월만 해도 1,370원 수준이었는데 거의 1년 만에 무려 100원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해외 직구하시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에겐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수출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달러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부품을 수입하는 비용도 같이 오르고 무엇보다 이렇게 급격한 변동은 기업들이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달러가 주요 통화들에 대비해 약 11%나 약세를 보이면서 197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달러가 약해지는데 왜 한국 원화는 더 약해지는 걸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뒤에는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일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무역과 금융의 핵심이었던 달러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거대한 실험 말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다면 장 보는 물가부터 집대출 금리까지 모든 게 이 통화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 국제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외환시장 거래의 약 88%에는 어떤 식으로든 달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도 달러를 씁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살 때도 달러를 내야 하죠. 브라질 커피를 수입할 때도, 독일 기계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마치 달러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항상 이렇게 압도적인 경제 강국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만 해도 영국 파운드가 세계 기축 통화였거든요.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는다던 시절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파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달러의 현재 지위는 수십 년에 걸친 신중한 정책 설계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그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지구 곳곳에 퍼져나갔던 시절입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싱가포르, 중국 같은 나라들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비어있던 도시들이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중국 심천은 인구 3만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되자 7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상하이의 푸동지구는 1990년만 해도 논밭이었는데 10년 만에 마천루가 질비한 금융 중심지가 됐죠. 이런 경제들이 발전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죠. 중국의 중산층만 해도 1990년대 초 거의 전무했던 상태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소득 증가를 경험했고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최신 기술, 고급 자동차, 넓은 주택 같은 소비재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에서 자가용이 대중화되고 중국에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필수품이 된 게 바로 이 시기였거든요. 다만 그 엄청난 성장 속도는 결국 막대한 현금 축적으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빠르게 늘어났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국 가계의 저축률은 30%를 넘었고 한국도 20% 이상을 유지했어요. 문제는 이 나라들의
그 자금을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깊이 있는 금융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은행도 부족했고, 주식 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작았으며 현지 기업들은 그 모든 자본을 흡수하기엔 충분히 크지 않았어요. 당시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같은 나라들의 통화가 폭락하고 은행들이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그냥 놔두는 대신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검증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투명한 시장이었고, 미국 국채는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안정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했고, 법적 보호도 탄탄했어요. 약 10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의 저축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왔죠. 일본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중국 정부도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돈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서만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유입됐습니다. 이건 미국 경제에 황금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 10년 만에 주식시장의 가치가 4배 이상 뛰었거든요. 1990년 4,000포인트 수준이던 다우지수가 2000년에는 11,0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나스닥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10배나 올랐죠.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이 모두 이 쉬운 돈과 투기의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차고에서 시작한 아마존은 불과 3년 만에 사장했고, 1998년 창업한 구글은 6년 만에 상장했어요. 이런 속도는 자본이 풍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수백만 달러를 쉽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아시아에서 흘러들어온 저렴한 자금 덕분이었죠. 다만 표면 아래에서는 더욱 미묘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10년 동안 통화 가치가 거의 52% 상승했는데, 이건 역사상 가장 큰 증가폭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990년에 1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을 2000년에는 1.5달러어치나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외국 물건에 한해서는 말이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각 달러로 더 많은 외화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건 수입품이 갑자기 훨씬 저렴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가정에는 외국 제품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산 전자제품, 한국산 가전제품, 중국산 완구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더 부유해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심각한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사는 데는 큰 도움이 됐지만 전통적인 미국 기업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달러가 너무 비싸져서 미국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을 해외로 팔기가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미국 사람들조차 더 저렴한 수입품을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고, 비싼 국내 제품은 외면받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해외에서는 훨씬 저렴한 노동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같은 곳들은 미국 노동자가 버는 임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을 제시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겨우 몇 달러만 주는 곳도 있었죠. 이런 조합은 미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경쟁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특히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미국은 약 31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고, 전체 노동력 중 산업 고용의 비중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의 호황을 유지시켰어요. 금융과 기술 같은 산업들은 강한 달러 덕분에 번창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습니다.
평균 소득이 실제로 이 시기에 약 42%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광범위한 지역이 기본적으로 뒤처졌다는 점입니다. 소득 증가의 거의 절반이 상위 1%에게로 집중되는 동안 하위 절반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서 13% 미만으로 줄어드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한때 제조업 일자리에 의존했던 주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곳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은 경제 호황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됐어요. 2016년까지는 말이죠. 바로 트럼프가 당선된 해였습니다. 정치를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면 이 주들에 대해 뭔가 눈치채셨을 겁니다. 모두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과 2024년 선거 모두에서 그는 명확한 약속을 내걸고 출마했어요. 모든 면에서, 모든 정책에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동일한 경제적 목표를 따를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구상은 본질적으로 수십 년간의 세계화를 되돌리려는 시도였어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벗어나 지역 무역 블록들의 네트워크로 전환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념적 기치 아래 펼쳐지는 거대한 실험이었거든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려고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바람에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됐고 그 결과 외국 제품이 미국에 범람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 제조업 수입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내 자국 생산을 유도하여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이념적 신념과 실제 정책 효과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 있었거든요.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중국 등에 맡기는 방식으로 다시 풍요로워졌는데 이걸 1980년대식 제조업 중심 경제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줄곧 강달러가 국익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거든요. 강한 달러는 국채 매수를 유인하고 증시를 뒷받침했으며 정부는 달러 제재로 알카에다나 러시아 같은 위협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표심을 등에 업은 트럼프는 달러가 너무 강해 라며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겁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그가 2016년에 실제로 시도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27%의 관세를 때렸을 때 말이죠. 문제는 이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약 18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어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수입 비용으로 약 407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죠. 딱히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관세가 역효과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용 증가가 미국 생산자들을 압박했지만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실제로 높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렵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설명을 내놓았고 이게 빠르게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사실 꽤 단순했어요. 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의 물건을 파는 나라들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엄청난 외국 자금이 미국 자산으로 몰려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여전히 돈을 보관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거든요. 관세가 처음 공개된 후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점진적으로 거의 21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더 많은 자금이 나라로 유입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결국 더 높게 밀려났습니다. 더 비싼 달러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팔기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던 관세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다시 말해 관세가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러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될 스콧 베센트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문제는 달러를 약화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통화는 수십 년에 걸쳐 명성을 쌓아왔거든요.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로 몰려들었을 정도니까요. 과거에 국가가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고 싶었다면 자본 통제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통화의 양을 제한하는 어려운 조치였죠.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이런 종류의 개입은 대부분의 현대 무역협정에서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달러를 약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대부분의 대통령들에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면 그는 혼란을 일으키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대규모 적자 지출, 무역전쟁,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압력에 나선다면 그들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찾아 유로, 위안화, 심지어 금 같은 다른 자산을 사려고 하면서 나라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트럼프 팀은 완전히 여기에 올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몇 주 후 그의 측근들이 말하라고 해서 달러 약세를 정확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게다가 지난 한 해 동안 그의 행정부가 한 거의 모든 일이 바로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악명 높아진 광복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독일, 심지어 캄보디아 같은 작은 나라들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최고 51%의 세율로 타격을 받았죠. 거의 즉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단 하루 만에 거의 8% 넘게 떨어졌어요.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달러는 투자자들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몇 주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조용히 이 관세들의 대부분을 철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발표됐던 거의 모든 내용을 되돌렸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쯤 실제 관세율은 원래 예상됐던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이 잘못된 것 같으니 수정하는 논리적인 방식처럼 보였어요. 다만 동시에 만약 그의 목표가 의도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흔드는 것이었다면 말하라고 협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건 완벽하게 작동한 셈입니다. 관세가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것들이 언제 또는 만약 다시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결과 그들은 달러를 사야 할지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통화는 계속 추락했고 주요 통화에 대해 가치의 거의 13%를 잃었어요. 동시에 달러의 주요 대안인 금에 대한 수요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냥 또 다른 트럼프 라운드, 헤드라인을 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무시하기는 쉬울 겁니다. 동시에 모든 게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도 힘들어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시간 같은 주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거의 13%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에너지 운송, 석유, 가스, 정제 연료가 거의 16% 뛰었어요. 수십 년간 침체됐던 주들,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같은 곳들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철강과 기계류 수출이 증가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위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 단순히 달러를 약화시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업과 정부가 빌릴 수 있도록 시스템 주변을 순환하는 자금도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금융정책과 재정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국 증권사 밀러 태벅의 매슈 메리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미국 자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루비콘 강이라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경제 전반의 이자율을 높입니다. 37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정부에게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차입 비용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370억 달러의 이자 지급이 추가되는데 이건 이미 정부 예산의 거의 16%를 차지하는 비용이거든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막대한 기업 감세를 보장했지만 가뜩이나 형편없던 사회 안전망을 더 난도질했습니다. 관세 부담의 최대 73%가 미국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노출된 건 정부만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 특히 기술 부문은 지난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를 쌓아왔어요. 팬데믹 이후 쉬운 돈의 시대에 힘입어서 말이죠. 그 현금의 대부분이 AI와 자동화에 대한 투기적 베팅으로 들어갔는데 작년 성장의 약 95%가 AI 관련 투자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갑자기 그 모든 빚에 대해 2배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결국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제를 빠르게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좋든 나쁘든 미국 경제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번영에 조용히 힘을 실어준 위치였죠. 국가가 지속적인 적자를 운영하고 저렴하게 빌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군사동맹 경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다는 등 무분별한 발언은 달러와 탈피 추세를 가속화해 가치를 훼손할 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이 역학을 바꾸는 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동시에 엄청난 도박이기도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동안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 세계 시스템의 안정성을 건 도박이죠.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이념적 동기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입니다. 그는 제조업 부활을 외치지만 첨단 기술 부문을 제외한 미국 제조업 성장률은 겨우 0.1%에 불과하거든요. 제조업 부진 속에 실업률이 높아져 3분기 공식 실업률은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축통화의 교체는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가 달러에게 자리를 내줄 때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입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리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고 한국도 1,700억 달러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달러가 무너지면 우리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증발하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 물건을 팔기는 쉬워져도 받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게다가 원화마저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는 치솟고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신중하게 계산된 전략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인 정치 실험인지는 아무도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본인조차 이 모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재편할 거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승자가 누가 될지, 패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실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대의 삶까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빠른 부자 되세요.